4차례에 걸쳐서 진행하는 인문학 특강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 오늘 두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은 박재용 선생님을 모시고 여기서 보듯이 고대 그리스의 자연 철학을 주제로 귀한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인문학 특강은 하남시 천연동에 위치한 사찰 상불사에서 준비했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종구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지난번 많이 보신 분들 계시죠 여기? 네. 이종목 관장님 특강 어땠나요? 좋았어요. 좋았습니까? 그러나 이종목 관장님한테 좋은 대학 나왔는데 대답이 다 틀리다고 핀잔. 안녕하세요. 박지혁입니다. 제 책 속에 있었는데 사실 제가 처음 책 제목을 지을 때는 아리스토텔레스와 그의 배덕자들이라고 지었어요. 그게 조금 더 종교적이죠. 그런데 배덕이라는 말을 요새 잘 안 쓴다고 출판사에서 배덕 말고 이제 정복이라고 이제 지었는데요. 오늘 제가 이제 강연 질의를 저번 주에 하신 이제 이정모 관장님한테 받고, 야, 이걸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될까? 이정모 관장님은 또 불교와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강의 제목을 잡아서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불교와 아리스토텔레스는 사실 관련이 아주 좀 많이 먼데 했는데 다행히 다시 이제 연락을 주신 주최 측에서 그냥 그리스 자연 철학이면 족하다고 그래서 이제 조금 마음을 놓고 강연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은 고대 그리스의 자연 철학을 왜 우리가 굳이 꼭 알아야 될까?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요. 현대의 이제 과학 또는 현대의 철학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서양에서 비롯된 것이죠. 근데 이 서양에서 비롯된 것의 핵심적인 게 어디였냐면은 17세기에 있었던 과학혁명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들 아실 때 이제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변한 거. 즉 우주의 중심이 지구인 줄 알았는데 지구가 아니라 태양이었다. 그리고 뭐 나중에 다시 태양도 중심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렇게 확 바뀌게 되면서 서양의 현대 과학과 현대 철학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그 현대 철학과 과학을 이해하려면은 오히려 그 이전까지 서양을 지배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아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흔히 지동설을 처음 주장한 게 누군지 기억하시나요? 코페르니쿠스라고 다들 아시는데 사실은 고대 그리스 때도 지동설을 주장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묻혔다가 17세기가 돼서 비로소 이제 코페르니쿠스에 의해서 지동설이 주장이 됐는데 우리는 그냥 지동설, 천동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영어로는 뭐라고 할까요? 지동설은 헬리오센트리즘이라고 얘기를 하고 천동설은 지오센트리즘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천동설은 원래 용어대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은 지구 중심설이에요. 그 다음에 지동설은 뭐냐면 헬리오센트리즘이니까 태양 중심설인 거죠. 즉 그 당시에는 중요한 게 뭐였냐면은 어디가 우주의 중심이냐가 중요했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붙였던 거죠. 우리는 뭐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런데 우주의 중심이 어디냐가 왜 중요한지를 모르면은 이 서양에서의 코페르니쿠스의 역할을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흔히들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는 뭐 지동설, 천동설 바뀐 거야. 과학 전체에서도 천문학에 한정돼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지만 그게 왜 전 사회를 뒤흔드는 사건이었을까? 체감이 잘 안 돼요. 그
하지만 우주의 중심이 지구에서 태양으로 바뀐 것 자체가 사실은 서양의 그때까지 내려온 1000년 동안 지배했던 모든 사상의 근본을 뒤흔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제목이 고대 그리스 자연 철학인데요. 철학이면 철학이지 자연 철학이 뭐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영어로는 내추럴 필로소피라고 하는데 대략 언제까지 정도를 얘기를 하냐면은 맨 처음에 시작이 탈레스라는 사람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탈레스로부터 시작해서 아리스토텔레스 정도까지의 기간 동안 있었던 철학적인 흐름을 자연 철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중간에 소크라테스도 나오고 소피스트도 나오고 하면서 이제 좀 바뀌었는데 이전과 이후가 뭐가 달라지는 거냐면 간단합니다. 자연 철학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는 뭐였냐면 두 가지였어요. 우주 만물의 근원은 무엇이냐, 그 다음에 변화의 원인은 무엇이냐. 근데 이거는 우주의 근본이 뭐냐, 그 다음에 변화의 원인은 뭐냐, 이건 과학적인 얘기잖아요. 힘은 어떻게 작용하는 걸까? 그 다음에 원자, 양성자, 중성자, 전자, 이런 얘기들을 했던 거란 말이죠. 이런 의미에서 과학이었어요. 자연철학. 하지만 그 당시에 우주의 근원에 대한 질문, 그다음에 변화의 원인에 대한 질문은 또 한편 이 우주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었기 때문에 철학적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그리스 자연 철학을 뭐라고 하냐면은 서양 철학이 시작이면서 동시에 서양 과학이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서양에서는 과학하고 철학이 분리되지 않아서 그냥 자연 철학이었던 거죠. 이 전통이 언제까지 내려오냐면 한 18세기, 19세기까지 내려와요. 근데 지금은 영어로 과학을 사이언스, 과학자를 사이언티스트라고 하지만은 19세기까지만 해도 과학자들이 자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내추럴 필로소퍼, 자연 철학자라고 불렀거든요. 뉴턴도 자기를 자연 철학자라고 했고 갈릴레이도 자기를 자연 철학자라고 얘기하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엄연히 과학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 자연 철학에 대한 얘기를 이제 조금 더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자연 철학이 시작된 이유 또는 그 배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보려고요. 여러분들이 그리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게 사실은 자연 철학 이런 거보다 트로이 전쟁이잖아요. 거기서부터 일리아드, 오디세이 이런 서사시도 나오고 이랬는데 이 일리아드, 오디세이 같은 서사시가 나왔던 트로이 전쟁이 언제 때 일이냐면은 미케네 문명 때 일이었어요. 미케네 문명은 우리가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그때로부터 1000년 전입니다. 서기 한 기원전 13세기, 14세기 이때 이제 미케네 문명이 막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그때 미케네 문명을 움직였던 사람들이 여기 보시면 여기가 그리스인데 트로이가 저기 보이시죠? 저 트로이 가서 전쟁을 벌린 게 트로이 전쟁이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일리아드, 오디세이 같은 거를 쓴 사람이 호메로스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은 언제쯤 사람이라고 다들 생각을 하냐면 기원전 한 1000년 정도 되는 때에서 한 900년 사이에 살았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도 한 300년 뒤에 일리아드나 오디세이 같은 이제 서사시가 생긴 거죠. 이 서사시가 우리는 그냥 전쟁 이야기 하나 또는 오디세이 같은 경우에는 온 바다를 뒤집고 다니면서 개고생한 얘기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얘기들이 서양에서 왜 중요하냐면은 서양의 기본적인 문화의 원형이 되는 게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잖아요. 그리스 신화하면 제우스도 나오고 아프로디테도 나오고 막 하는데
이런 제우스와 같은 올림푸스 신화, 12명의 올림푸스 신화의 원형이 요 일리아드랑 오디세이 때 만들어져요. 그래가지고 그리스 문명의 기초가 돼요. 이런 시점이 바로 미케네 문명 때였다라는 거죠. 근데 그 뒤로 미케네 문명이 망하고 나서 한 300년 동안 암흑기가 끝납니다. 그리스에. 그 암흑기가 끝날 때가 언제냐면은 기원전 800년에서 700년 사이쯤에 이제 끝나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혹시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신통기라는 책이 쓰여져요.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이 신통기라는 책을 쓰는데 이게 뭐냐면 신들의 계보를 엮은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뭐 혼론이 있고 카오스 얘기하고 이러잖아요. 코스모스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처음 나온 게 기원전 한 700~800년 정도 전에 그리스입니다. 이때 그리스가 여기 보시면 빨갛게 칠해진 데 있잖아요. 그리스에서 문명이 막 활발해지면서 그리스 사람들이 지중해 전체로 뻗어나가요. 그 빨간색들이 다 뭐냐면은 그리스 식민지들이에요. 식민도시들. 이러면서 이때 이제 뭐라고 하면 삼국이 그리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저 때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올림포스, 12신 이런 것들이 이제 확고하게 자리를 잡으면서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아테나이라는 여신을 숭배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왔던 그 다음에 이제 저기 테베 같은 경우에 아폴로 신을 숭배하고 이런 식으로 각 플리스마다 자기가 숭배하는 신들이 있고 이러던 시절이에요. 그러면서 그리스가 전체 지중해에 헤게모니를 질 때죠. 그러면서 그리스 로마 신화가 쫙 뻗어나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아 코르시카 저기 보시면 마르세유 같은 프랑스 남부 지방 그 다음에 이제 소아시아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북아프리카 여기까지 다 그리스 문화가 침투하면서 현재 서양 문화의 프로토타입을 전파했던 시기죠. 그런데 이렇게 전파를 하고 나서 그 다음 어떤 시기가 되냐면 고전 그리스 시기가 탄생합니다. 기원전 500년부터인데요. 이때 그리스에서 철학과 과학이 시작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연 철학은 바로 이때. 그러니까 미케네 문명으로부터 한 1000년쯤 지난 다음에 자연 철학이 시작이 됩니다. 이 자연 철학은 시작을 탈레스가 했다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연 철학의 시작은 탈레스다라고 얘기하는데 자연 철학의 시작인 탈레스가 한 얘기는 많이 남아있진 않아요. 책을 쓴 것도 없어 보이고 다 구전으로 넘어오고 다 뒷사람들이 탈레스는 이렇게 얘기해서 저렇게 얘기해서 하고 자기 책에 써놓은 것만 가지고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말입니다. 모든 것은 물로부터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은 물속으로 녹는다. 이런 건데요. 즉 우리말로 하자면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만물의 근원이 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할까? 라는 거죠. 이게 큰 의미가 몇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 신을 빼버린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제우스도 빼버리고 아프로디테도 빼버리고 이런 아폴론도 빼버리고 다 빼버리고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설명을 자연 안에서 그 인과관계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즉 예전에는 마누라의 붕괴가 뻥 치면은 제우스가 화났네 라고 얘기를 했다 이거죠. 그 다음에 가뭄이 들고 더위가 계속되면 아폴론이 화가 났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의 신 아르스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했다 이거죠. 그런데 이렇게 신을 갖다 대서 자연현상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그리스뿐만이 아니었을 거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다 이렇게 여러 신들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신은 유일신이 아니라 여러 신들이 있었죠.
가령 이제 달의 여신이 따로 있고 태양의 신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전체를 주관하는 주신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지옥의 신 하데스가 따로 있고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여러 신들이 있었던 이유는 여러 현상들을 다 설명해야 되는데 이걸 신 하나로 설명하기 너무 복잡했던 거예요. 그래서 각각에 맞춰서 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런데 이거를 거의 최초로 아니야 그런 신들이 한 게 아니라 자연 자체에 어떤 원리가 있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리스 자연 철학이 가장 열심히 고민했던 게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만물의 근원이 뭐냐 또는 변화의 원인이 뭐냐. 자, 여기서 탈레스는 뭐라고 했냐면 물이 만물의 근원이면서 변화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느닷없이 물일까?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아까 지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리스는 기본적으로 해양 민족이었어요. 바다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물을 좋아하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물 자체의 특성이 있어요. 땅을 파도 지날 수가 나고 하늘에 있는 구름도 물이고 비가 돼서 떨어지고 얼음 눈이 돼서 떨어져 다 물이에요. 생명체도 상처가 나면 피가 흐르고 나무를 자르고 수액이 흐르고 세상 모든 곳에 물이 있더라 이거죠. 이게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물의 변화.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중학교 때, 난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인데요. 대부분 저도 국민학교입니다. 국민학교를 나올 때 뭘 배웠냐면은 물질의 상태가 기체, 액체, 고체 세 가지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상태를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변화하는 게 옛날 사람들 눈에 물밖에 없었어요. 끓여서 100도가 넘어가면은 수증기가 되고 기체가 되고 0도 이하로 떨어지면 얼음이 돼서 고체가 되고 일상적인 온도에서는 액체 상태인 물로 있고 이 세 가지 상태가 다 변하는 게 물 말고는 없었던 거죠. 아, 이렇게 변화하는 물의 모습을 보고 만물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 중에 다른 물질을 가장 잘 녹이는 것 또한 물이죠. 소금은 하얀 알갱이인데 물에 들어가 녹아서 사라져요. 짠맛은 남아있죠. 설탕도 물에 들어가 녹아서 사라져요. 철도 물과 만나면 녹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변화들에는 물이 개입하고 있고요. 이런 거죠. 이런 여러 가지를 검토한 끝에 서양 과학과 철학의 시작인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죠. 물론 이 주장이 모든 사람들한테 그대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어요. 탈레스의 제자인 아낙시만드로스, 아낙시메데스 이런 사람들이 누구는 만물의 근원은 물이 아니라 공기야 라고 주장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불이라고 주장도 하고 이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보기엔 좀 웃기죠. 만물의 근원이 공기 이런데 사실은 여기에는 또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쨌건 만물의 근원이 불이냐 물이냐 공기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만물의 근원과 변화의 원인을 같이 본 거예요. 즉 물이 만물의 근원이면서 동시에 변화의 이유기도 하고 불이 만물의 근원이면서 변화의 이유기도 했다 이거죠. 그러다가 이런 실경이를 한 100년 정도 합니다. 서양에서 그리스에서 하다가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은 파르메니데스라는 사람과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쪽에 이제 이 얼굴 사람이 헤라클레이토스고요. 이 허영얼굴한 사람이 파르메니데스인데 이 사람들은 변화 자체에 대해서 보기 시작해요. 과연 변화한다는 게 우리가 그냥 감각이 불완전해서 변화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냐 아니면 실제 세계가 변화하는 거냐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납니다. 즉 서양 철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현상과 동시의 문제예요.
왜 정신현상학 인문이니 뭐 이런 철학책 보면 현상학 책이 되게 많이 있는데 이것의 시조가 이 두 사람이에요. 뭐냐? 이런 논쟁들을 쭉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아, 우리가 느끼는 감각이라는 게 굉장히 불완전한 거구나. 가령 우리가 보는 게 원래는 똑같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실제로 보면은 색약이 있거나 생명인 경우에는 그런 게 없는 사람하고 보는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 과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여러분들과 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색약이나 생명이 아닌 경우도 색이 똑같이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눈에 있는 그 색을 느끼는 시각세포가 세 종류인데 이 세 종류의 분포 정도가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파란색을 좀 더 강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고 빨간색을 강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초록색을 좀 강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고. 근데 모르죠, 우리는. 왜냐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고 나는 내가 느끼는 대로만 아는 거니까. 근데 섬세하게 찾아보면 아,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시력도 다르잖아요. 저처럼 눈이 나쁜 사람이 있고 눈이 좋은 사람이 있고 마찬가지로 청각도 다르고 후각이나 미각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어떤 사람은 오이를 먹으려면 떫은 맛 때문에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오이를 잘만 먹어요. 이거는 이제 PET라고 하는 화학물질을 느끼는 미각세포가 우리 혀에 있냐 없냐의 차이거든요. 이런 것처럼 사람마다 감각이 다르다. 근데 이렇게 감각이 다르다고 하는 거는 뭐냐? 불완전하다. 만약에 완전하다면 우리의 감각이 사람마다 다를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두 손을, 한 손은 따뜻한 물에 있고 한 손은 차가운 물에 대고 있다가 중간쯤 되는 물에 두 손을 넣으면 한 손은 차갑게 느끼고 한 손은 따뜻하게 느껴요. 이런 것도 감각의 불완전. 실제로 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온도의 물에다가 수돗물 뜨겁게 틀어서 손에 넣다가 일상적인 물에 넣으면 시원하게 느껴지는데 얼음 만지다가 그 물에다가 손을 대면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차이 같은 것들이 있는 건데 이거를 생각을 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파르메니데스입니다. 야, 우리의 감각이 불완전한데 이 불완전한 감각으로 우리가 느끼는 현상이라는 게 실제 세계가 다를 수 있다. 그럼 실제 세계는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 실제 세계는 어떤 곳이냐? 완벽한 곳이야. 근데 완벽하다는 건 뭐다? 완벽하다는 거는 더 이상 변화가 없는 거야. 왜? 완벽하니까. 변화가 있는 거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파르메니데스는 뭐라고 하냐면 변하지 않는 본질적인 존재가 실제 세계고 우리가 느끼는 변화하는 세계는 감각의 불완전함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거야. 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세계를 두 개로 나누죠. 실질적인 본질적인 세계와 현상계. 이게 서양의 이원론의 시작이에요. 반면에 헤라클레이토스는 뭐라고 하냐면은 유명한 말을 한마디 합니다. 판타레, 만물은 유전하다. 즉 변화하는 것이야말로 만물의 본질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둘이 동시에 살았으면 막 싸웠을 건데 약 한 세대 정도 차이를 두고 나오면서 싸우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쨌건 서양 철학의 두 흐름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이 둘이. 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뭘 가지고 고민을 했냐면 만물의 근원은 무엇이냐와 그 다음에 변화의 원인은 무엇이냐를 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뭘 가지고 고민을 하냐면 변화라는 게 과연 무엇이냐, 이 변화가 사물의 본질이냐 아니면은 우리의 불완전한 감각 때문에 느껴지는 것이냐를 가지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 고민을 이은 사람이 바로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이 지금 흐리게 나와 있는 이 그림이 뭐냐면은 아테네 학당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이 그림이 되게 유명한 그림인데 그 그림의 딱 가운데에 누가 있냐면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이 둘도 아까 나왔던 파르메니데스와 헤라클레이토스처럼 서로 대립하는 관계예요. 플라톤이 스승이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제자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플라톤은 손을 위로 들고 있죠.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손을 아래로 들리고 있어요. 이 차이가 뭐냐? 바로 이데아를 가리키는 사람과 현실을 가리키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자, 플라톤은 아까 말씀드렸던 파르메니데스한테서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정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화이트헤드라는 서양 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 서양 철학은 플라톤의 각주에 불과하다 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철학적에서 엄청나게 높게 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이제 철학자들한테 물어보면은 다들 아리스토텔레스보다는 플라톤을 더 쳐요. 근데 저처럼 출신이 과학적인 사람은 플라톤보다 아리스토텔레스를 더 치죠. 이것도 이제 서로 취향의 차이긴 한데요. 어쨌든 플라톤은 변하지 않은 본질의 세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데아라고 얘기합니다. 이데아 영어로 그 철자가 IDEA거든요. 영어로 읽으면 그냥 아이디어예요. 이데아인데 이 이데아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파르메니데스가 원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가 불완전한 감각 때문에 그렇게 느껴. 근데 이 말에 모순이 있잖아. 우리가 불완전한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건 우리 인간이 불완전하다는 얘기인데 그럼 불완전한 인간이 어떻게 완벽한 곳에 존재할 수 있겠어? 이 자체가 모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눠 이데아라는 곳이 있고 현실 세계는 불완전한 이렇게. 그러니까 인간이 살고 있는 이 현실은 불완전한 공간이고 하지만 이것의 원형 프로토타입은 이데아에 있는데 여기는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의자의 이데아가 있어요. 그럼 이 의자의 이데아가 원형돼서 나온 게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그 의자들인 거죠. 이 의자들이 현실 세계에 있는 의자들은 불완전한 의자예요. 그래서 각기 모습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이런 거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인간도 불완전한 존재인데 어디에서는 이데아에는 완벽한 존재로서의 인간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럼 왜 굳이 이 현실은 불완전한 것이 되었을까? 이데아가 그대로 있으면 좋은데 이유를 뭐에서 찾냐면은 현실을 만드는 재료가 불완전해서 라고 얘기합니다. 요때쯤 되면은 이것도 또 아까 얘기했던 파르메니데스는 그 100년쯤 지난 다음이거든요. 이때쯤 돼서 서양은 고대 그리스는 물불 흙공기 4개의 원소가 사물을 이루는 근본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4개의 원소가 있다는 얘기는 이것 또한 불완전한 거예요. 왜냐하면 완벽하다면 하나의 원소가 있으면 되는데 불완전하기 때문에 4개의 원소가 있고 이 불완전한 원소로 만들다 보니까 불완전한 세계가 된다. 그래서 되게 재미있는 게 플라톤에게는 신이 하나 있어요. 그 신의 이름이 뭐냐면 데미 우르고스입니다. 근데 이 데미라는 말이 붙으면 불완전하다는 뜻이거든요. 불완전한 신이 있는데 왜 불완전하냐? 신이 이 우주를 완벽하게 창조하고 싶은데 이 신이 사용할 재료, 물, 구, 흙, 공기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현실을 이따위로 만들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불완전한 세계에 살고 있는 인간은 이데아로 향하는 길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데아를 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불완전한 육신을 버려요. 즉 죽어야 되는 거죠. 불완전한 육신을 버려버려야 돼. 그냥 버리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성으로 이데아를 깨닫는 과정도 있어요. 즉 이성으로 이데아를 깨달으면서 동시에 불완전한 육신을 버려야지 죽으면서 이데아로 간다. 일종의 천국이 되는 거죠, 이데아가.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쯤 되면은 현상계와 이데아라는 이분법이 굉장히 확실하게 딱 구분이 돼요.
여기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 옆에 있는 젊은 친구는 뭐라고 하냐면은 현실 세계가 불완전한 거는 맞다. 왜? 사원소 때문에 그런 거다. 이것도 맞다. 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데아가 따로 있는 건 아니다. 이데아라는 게, 즉 의자에 이데아가 따로 있고 그것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 개별적인 의자 안에 이데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의자의 잠재태가 있는 거다. 이러면서 이데아를 부정해버려요. 즉 현실 세계밖에 없는데 이 현실 세계가 불완전한 거는 이 잠재태가 제대로 드러나지 못하기 때문이고, 제대로 드러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은 현실 세계가 불완전한 원소들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서 사원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흙, 불, 공기, 그 다음에 물인데요. 이 우리 같으면은 흙이라면 소일이라고 얘기하고 공기면 에어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제가 그림이 좀 예쁜 걸 찾다 보니까 어스라고 링크라고 나와 있는 걸 찾게 됐습니다. 어쨌건 이렇게 사원소인데, 이 사원소를 처음 주장한 게 아니에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전에 엠페도클레스라는 사람이 사원소설을 주장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이 물이라고 얘기해요. 또 어떤 사람은 불이라고 얘기해요. 또 어떤 사람은 공기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빠진 건 흙뿐이죠. 물, 흙, 공기 네 가지. 동양에서는 뭐가 있나요? 지수와 풍. 오행. 우리 일주일에 들어있죠. 일, 월, 화, 수, 목, 금, 토인데, 그래서 일, 월을 빼면 화, 불, 수, 물, 목, 나무, 그것만 빠져있죠. 금속인데 여기서 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금속이고 그 다음에 토, 흙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이거는 뭐가 빠져요? 공기가 빠진 거고, 대신에 금속과 나무를 넣었는데, 이 동양적인 사상에서 나무, 목이 들어간 거는 이 생물을 하나 더 넣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거나 물구 흙 공기의 네 원소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그럼 왜 이렇게 네 원소가 됐을까? 흙을 왜 넣었을까? 엠페도클레스가 여기도 아까처럼 다른 데를 그거예요. 첫 번째로 세상 만물이 기체, 액체, 고체로 이루어졌다고 했잖아요. 그게 각각 기체인 공기, 액체인 물, 그 다음에 고체인 흙을 또 상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외에 뭐가 있을까요? 물질이 아니죠. 에너지가 있는 거죠. 그거를 불로 나타낸다고 볼 수 있어요. 즉 기체, 액체, 고체, 에너지를 물과 불과 그 다음에 흙 그리고 불로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과학 시간에 지구과학 쪽을 하면 지구를 몇 개 권역으로 나눠요. 일단 수권, 바다와 강과 뭐 호수 이런 걸 수권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직권, 대륙과 섬 뭐 이런 것들을 직권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기권, 공기, 대기권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생물권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지구를 둘러싼 우주가 있고, 이렇게 5개 권역으로 나누거든요. 근데 이 중에 생물권을 제외하면은 물, 흙, 공기가 된다는 거죠. 여기서 불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주를 의미합니다. 즉, 흙은 직권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공기는 기권, 그 다음에 물은 수권, 그 다음에 이 바깥의 우주는 뭐를 상징하냐면 불을 상징합니다. 자, 이게 원래 엠페도클레스의 사원소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원소설을 얘기했는데, 이 네 가지 원소들이 알갱이가 아니에요. 입자가 아니라 물질에 숨어있는 속성. 그래서 어떤 속성을 가진 어떤 물질이든 이 네 가지 속성을 일부씩 가지고 있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가령 이제 제가 들고 있는 마이크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흙으로만 만들어진 게 아니라
물의 속성도 있고 불의 속성도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공기의 속성도 일부 들어가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속성이 얼만큼 있는가에 따라서 그 형태나 질감,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엠페도클레스의 사원소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서 또 한 발을 더 나가요. 어떻게 한 발을 더 나가냐면은 물, 불, 흙, 공기라는 네 원소가 또 다른 속성을 두 개씩 가지고 있어요. 가볍냐, 무겁냐 라는 속성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속성이 건조하냐, 습하냐는 속성입니다. 자, 습한 거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물이겠죠, 먼저. 물. 그 다음에 건조한 거라고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불일 겁니다. 자, 그리고 가벼운 거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공기하고 불이 되겠죠. 그 다음에 무거운 거라고 하면은 저 네 개 중에서 물하고 흙이 될 거예요. 그래서 물의 속성이 강한 비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고 돌덩어리도 위에서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물은 그렇지만은 수증기가 되면은 위로 올라가잖아요. 공기가 되면서 가벼워졌어요. 불도 불길은 위로 솟지 아래로 향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가벼운 거는 공기와 불이고 무거운 거는 흙과 물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때 가까이 또 건조하고 습해요. 불이 건조하고 공기는 습하고 흙은 건조하고 물은 습하고 이렇게 속성들을 가지고 있고 이런 속성들이 뭐를 만드냐면은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운동들을 만든다 라고까지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변화에 대해서 다시 다루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탈레스는 변화의 이유가 뭐라고 했죠? 변화의 이유가 물. 또는 그 다음에 나왔던 헤라클레이토스나 뭐 이런 사람들도 변화의 이유를 불이라든가 공기라든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원 소설로 들어오면서 변화의 이유는 더 이상 물질에 있지 않아요. 헤라클레이토스는 뭐라고 아까 얘기했던 엠페도클레스는 사원 소설을 주장하면서 변화의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과 미움이라고 얘기합니다. 좀 너무 뜬금이 없죠? 근데 이게 뜬금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처럼 용어가 다양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랑은 끌어당기는, 즉 지금으로 치면 인력이에요. 그러면 미움은 뭐냐? 배제하는 힘이니까 서로 멀어지려고 하는 청력인 거죠. 즉 인력과 청력이라는 이 힘들이 있어서 이 힘들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사고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처음에 애초에 탈레스가 물이라고 얘기할 때보다는 꽤 뭔가 정교해진 느낌이 들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정교해진 게 뭐냐면은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그냥 변화라고 뭉뚱거렸어요. 근데 변화가 하나뿐인가요? 한 종류가 아니잖아요. 사람의 마음도 사랑했다가 미웠다가 변하고 사회 구조도 바뀌고 그 다음에 과학에서 봐도 변화가 여러 가지예요. 생물학적인 변화가 있잖아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란이 됐다가 아기가 되고 어른이 되고 노인이 되고 하는 생물학적 변화도 있고 그 다음에 화학적 변화도 있죠. 철이 목이 쓸고 그 다음에 물이 액체가 되고 물이 액체였다가 기체가 되거나 고체가 되는 변화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바위가 깨지는 변화도 있고 물건이 그러니까 돌덩어리가 우리가 던지면 날아가잖아요. 이렇게 움직이는 변화도 있고 다양한 종류의 변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이것들을 구분을 못했던 거예요. 그냥 변화 하나로 뭉뚱거렸다가 이제 사고가 점점점 정교해지고 발달이 되다 보니까 이 변화들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원소설의 속성이에요. 즉 물이 수증기가 되는 거는 뭐였다가 액체였다가 기체가 되는 거잖아요. 공기가 되는 거잖아요. 사원소설은. 그럼 아까 액체는 어떤 거였냐면 무겁고 습한 물질이었어요. 근데 공기는 무엇이냐면 가볍고 습한 거거든요. 즉 어떤 속성이 바뀌었냐면 무거운 것이 가벼운 속성으로 바뀐 거죠. 즉 사물의 변화 중에 좀 폼잡게 얘기하자면 화학적 변화들은 무엇에 의해서 변화가 되냐면은 바로 이런 사물의 속성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왜 바뀌어요? 우리 뻔히 보잖아요. 끓이면 바뀌는 거예요. 즉 주변 온도가 높아져서 기온이 이렇게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 무거운 속성이 가벼운 속성으로 바뀐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점점 그럴싸해지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뜨거움입니다. 온도가 올라가면은 무거운 게 가벼운 걸로 바뀐다. 즉 뜨거움이라는 속성 주변의 조건이 무거운 걸 가벼운 걸로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 그럼 반대로 온도가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가벼운 게 무거운 걸로 바뀌게 됩니다. 또 온도가 올라가면은 물의 속성이 빠져나가면서 습한 게 건조한 걸로 바뀌고, 그 다음에 반대로 온도가 내려가면 건조한 것이 습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이 되면서 뭐가 됩니까? 사물의 속성이 변한다고 생각했어요. 이 생각이 서양 연금술의 시작입니다. 흔히 연금술사라는 이제 코엘류의 책도 있잖아요. 물질을 바꿀 수 있다. 이 사상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여기에서 시작. 사원 소설이 어떤 속성에서 나오는 건가? 사물의 변화는 어떻게 속성의 변화로부터 비롯되는가? 이걸로부터 연금술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게 언제까지 가냐면 아까 얘기했던 17세기 과학혁명 때까지 서양을 지배합니다. 화학에서. 영어로 화학, 연금술을 뭐라고 하냐면 알케미스트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알자를 빼버리면 뭐가 되냐면 케미스트리, 화학이 돼요. 이 알자를 빼버린 게 언제냐면 17세기, 18세기예요. 그 전까지는 연금술만 존재했고 이게 화학이었어요. 그러다가 17세기 과학혁명이 일어나면서 원자라는 게 있구나. 원자는 변하지 않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되면서 알자를 빼버리고 케미스트리가 된 거죠. 즉 어디서부터? 이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서양의 화학의 역사가 시작이 돼서 그게 2000년 가는 거죠. 자, 근데 변화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하나의 변화. 물체가 이동하는 거예요. 한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움직여요. 물체는 왜 움직일까? 이것도 사원소설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가벼운 물질이 있고 무거운 물질이 있어요. 가장 무거운 건 뭐냐면 흙입니다. 그 위에 그 다음으로 무거운 게 뭐냐면 물이고요. 가벼운 걸로는 공기가 있고 더 가벼운 게 불인 거죠. 따라서 가벼운 이 얘네들이 원래 위치해야 될 곳은 어디냐면 지구의 중심. 사물의 우주의 중심은 지구의 중심이니까 천동설에 따르면은 이 우주의 중심으로 끊임없이 내려가려는 게 뭐냐면은 흙이에요. 흙은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흙 위에 있는 바다는 그 다음으로 무거운 물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흙 위에 물이 있어야 되고 그 물 위에 뭐가 있어야 되냐? 공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공기보다 더 가벼운 게 불이에요. 그러니까 불은 지구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요. 그래서 이 원래 위치해야 될 곳으로 움직이는 운동을 사물의 속성에 의한 자연스러운 운동이라고 얘기해요. 아리스토텔레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공기와 불은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흙과 물은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구에서의 자연스러운 운동은 뭐밖에 없냐면 위로 올라가는 수직 상승 운동하고 아래로 내려가는 약한 운동밖에 없어요. 그럼 옆으로 가는 운동은
이렇게 그 운동 외에 나머지 운동은 뭐냐? 부자연스러운 운동이에요. 이 부자연스러운 운동은 왜 일어나냐면 외부에서 힘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공을 던지려면 손으로 힘을 줘야 돼요, 공한테. 그래야지 공이 이렇게 날아간다 이거죠. 힘을 주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아요. 자, 이 개념이 처음 나온 게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 아리스토텔레스 때의 물리학은 어떤 물리학이냐면은 힘이 가해지지 않는 물체는 어떻다? 가만히 있어요. 제자리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학은 그렇지 않아요. 관성 운동이라고 하잖아요. 힘을 주지 않은 물체는 원래의 속도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게 바뀐 게 언제냐? 17세기. 이것도 2000년 동안 아리스토텔레스의 물리학이 서양을 지배해온 거예요. 자, 그럼 우주는 어떨까요? 별의 운동은 어떨까요? 태양의 운동, 달의 운동. 자, 옛날 사람들은 지구를 중심으로 달도 이렇게 뱅글뱅글 돈다고 생각을 하고 태양도 뱅글뱅글 돈다고 생각을 하고 별도 뱅글뱅글 돈다고 생각했어요. 자, 그러니까 우주에 있는 모든 물체는 무슨 운동을 한다? 원운동. 이 원운동을 하는 이유는 뭘까? 우주는 지구 바깥은 어떤 곳이다? 완전한 곳이다. 왜 완전할까? 지구 바깥은 완전한 원소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즉 아리스토텔레스가 5원소를 얘기합니다. 4원소가 아니라. 그 영화 제5원소에 보면은 5번째 원소가 사랑이라고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걔네들이 만든 거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제5원소는 이름이 뭐였냐면 에테르였습니다. 에테르 많이 들어본 거죠? 이 에테르가 우주를 꽉 채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뿐이에요. 왜 하나냐? 아까 말씀드렸죠. 4가지씩이나 있는 거는 불완전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완전한 것은 하나뿐이다. 그래서 우주는 완전한 원소인 에테르로 차있고 하나로 차있고 그래서 우주에 있는 달과 별과 행성은 모두 다 뭐한다? 완전한 운동인 원운동을 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원운동이 완전함을 상징하는 것은 그리스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전 세계 고대의 신화나 이런 설화를 보면은 원은 항상 완전함으로 얘기를 해요.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사각형을 그려보면은 사각형의 중심에서 사각형의 둘레로 선을 그어보면 길이가 다 달라요. 꼭지점 있는 데가 제일 멀고 직각으로 가는 그 변의 중심이 가장 짧잖아요. 삼각형도 마찬가지고 육각형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 근데 원은 중심에서의 거리가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은 원을 그리면은 원의 어느 지점에서 시작하면 항상 똑같이 운동이 마감이 되는데 사각형을 그리거나 삼각형을 그릴 때 시작이 어디냐에 따라서 움직임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원을 완전함의 상징으로 예전부터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우르보스의 뱀이라고 뱀이 자기 꼬리를 물고 있는 상징이 있어요. 이게 이제 완전함을 상징하는 건데 이게 메소포타미아도 그랬고 이집트도 그랬습니다. 이집트랑 메소포타미아는 그리스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준 문명이거든요. 사실 그리스 사람들은 여기서 많이 배워왔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마찬가지로 원을 완전함의 상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완전함의 상징인 원운동을 뭐가 하더라? 하늘에 있는 별이. 그래서 이 별과 태양이 있는 천상계는 어떤 세계다? 완전한 세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플라톤일 때는 이데아가 따로 있고 현상계가 따로 있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지구와 천상계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얘기로는 뭐라고 하냐면 이걸 월하계와 월상계라고 합니다. 달이 기준이에요. 달 아래쪽에는 지구 영역이고 달보다 위쪽은 우주의 영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4원소 얘기했잖아요.
멀죠. 이게 하나의 위계를 만듭니다. 즉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불이 가장 좋은 거고 그 다음에 흙이 가장 하등한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고대 사상은 되게 이제 이렇게 위계를 줘요. 신, 인간, 그 다음에 동물, 식물 이렇게 위계를 주는데 이런 위계가 어디서도 나타나냐면 아리스토텔레스에도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이 가장 고급하고 흙이 가장 하등한 이런 것이 지상이다. 근데 사실은 좀 웃기죠. 왜 그럼 완전한 우주가 불완전한 지구를 중심으로 움직여요? 완전한 것을 불완전하게 따라가야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냥 지구가 중심인 게 너무 당연해서 그거를 미처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걸 그냥 제꼈을 수도 있는데 어쨌건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물체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사원 소설에 입각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물체의 변화에 대해서도 사원 소설에 입각해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물리학도 얘기하고 화학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에 근거해서 생물학도 얘기해요. 원래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책이 되게 많은데 그 책의 3분의 1이 무엇에 관한 책이냐면 동물에 관한 책이에요. 동물학자로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원래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리스 출신이 아니라 그리스보다 위쪽에 있는 마케도니아라는 곳 출신인데 당시 이제 그리스에서 바라볼 때 마케도니아는 일종의 변방이었거든요. 총것이에요. 마치 이제 조선시대 때 조선 사람들이 말간이나 여신족을 보였죠. 그런 정도 느낌이었는데 말간의 여신족이 가끔가다 군사적으로 막 강해질 때가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아리스토텔레스 당시에 마케도니아 군사적으로 굉장히 막강했어요. 그래 그리스 거의 이제 잡아먹을 듯이 덤볐는데 그때 아리스토텔레스가 유학으로 오죠. 그리스 아테네. 촌애가 유학을 왔으니까 얼마나 탐험을 받았겠어요. 그리스 자기 동기들한테. 어쨌든 그랬는데 워낙 똑똑하고 잘하니까 플라톤의 수제자가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수제자에 만족한 게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을 이겨먹으려고 한 거죠.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막 써. 그래서 수제자는 다 인정하지만은 결국 플라톤이 죽은 다음에 플라톤이 운영했던 그 학당이 사실 아테네 학당이 아니라 정식 명칭이 아카데미아거든요. 아카데미아를 아리스토텔레스한테 안 넘깁니다. 누구한테 넘기냐면 플라톤 친척한테 넘깁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후계 부도를 집어대로 덮은 거죠. 어쨌든 그랬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또 안 원했을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아카데미아를 떠나면서 이제 쭉 그리스 주변을 몇 년 동안 휘두르 다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섬에 가서 3년 동안 엄청 열심히 하는 동물에 관한 연구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그 동물학 책을 썼는데 이게 아리스토텔레스 책의 한 3분의 1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생명의 사다리라는 개념이에요. 혹은 자연의 사다리라고도 합니다. 뭐냐면은 사다리의 맨 아래쪽에는 뭐가 있냐면 무생물이 있어요. 영혼이 없는 존재. 그 다음에 그 위에는 식물이 있습니다. 식물은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식물의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영혼은 뭐라고 번역할 수 있냐면 당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단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영혼이라고 이제 하는데 이 식물의 영혼, 즉 푸시케라는 거, 그 당시 무슨 푸시케인데 이 식물의 영혼은 뭐냐면은 영양을 흡수하고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고 있어요. 즉 식물은 뿌리로 영양을 흡수하고 그래서 키가 크고 자랄 수 있는 그 윗단계에는 뭐가 있냐면은 동물이 있습니다. 동물은 식물의 영혼도 가지고 있지만 또 동물의 영혼도 가지고 있어요. 동물의 영혼은 뭐라 하는 거냐? 감각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운동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식물의 영혼도 같이 가지고 있으니까 영양분을 먹고
풀을 뜯어먹든 사냥을 하든 먹이를 먹고 그 다음에 덩치가 조그맣던 게 커질 수 있는, 이거는 식물의 영혼이 가진 능력이죠. 근데 동물의 영혼은 뭘 가지고 있냐면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만질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반응을 하는데 도망치고 잡으러 가고 움직이는 능력, 이거를 동물의 영혼. 인간은 여기에 덧붙여서 세 번째 영혼, 인간의 영혼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인간의 영혼은 뭐냐면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의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인간의 차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맨 아래 무생물이 있고 그 위에 식물이 있고 그 위에 동물이 있고 그 위에 인간이 있어요. 인간이 그럼 신이 있냐? 없어요. 신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축축축 위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정도는 사실은 다른 사람들도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를 생물학의 창시자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이걸 더 자세히 봐요. 어떻게 나와요? 가령 동물학을 했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동물을 크게 두 개로 나눠요. 하나는 빨간 피가 있는 동물, 그 다음은 피가 없는 동물. 왜? 피가 생명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피는 따뜻하잖아요. 빨간 피는. 따뜻한 빨간 피를 가지고 있으면 온도가 높아요. 아까 뭐라고 했죠? 온도가 높아지는 거는 물질의 속성 중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속성. 그런데 이런 피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기온이 내려가는 거니까 하등한 거예요. 동물도 피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고등한 것, 하등한 걸로 나누는 거죠. 피가 있는 동물 중에서도 또 나눕니다. 어떻게? 온열 동물과 냉열 동물. 지금은 사실은 좋은 동물, 별로 동물이라고 하는데 어쨌건 파충류, 개구리나 개구리나 물고기나 뱀 같은 경우는 완전 차갑잖아요. 네, 뱀처럼 차가워 이런 표현도 쓰는데 차갑다 뭐였죠? 아리스토텔레스는 하등한 거, 따뜻하다 고등한 거. 근데 따뜻한 동물이 누구냐면 포유류, 털이 있는 포유류랑 조류, 새들이잖아요. 얘네들이 고등한 거예요. 근데 파충류, 양서류 어디는 하등한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처럼 생겼지만 고래는 피가 따뜻해요. 고등한 동물이에요. 이미 그걸 알고 있었어요.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여기서 또 위계를 나눠요. 뭘로? 새끼를 낳느냐, 알을 낳느냐. 그러니까 새끼를 낳는 포유류가 가장 고등한 동물이고 알을 낳는 새는 그 아래에 속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알을 낳더라도 파충류는 그 아래에 있는 거죠. 왜? 냉열 동물이니까. 그 다음에 알을 낳는데 파충류 알은 되게 크잖아요. 딱딱하고. 그런데 양서류 알, 개구리 알은 굉장히 작고 물렁물렁하고. 그 다음에 물고기도 마찬가지죠. 얘네들은 더 하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논리적으로 그 당시로는 이렇게 쫙 동물들을 그 다음에 피가 없는 동물들도 또 나눠요. 갑각류, 뭐 연체류 뭐 이런 애들을 쫙 나누는 그 이전까지는 이렇게 안 나눴어요. 자, 우리 같은 경우도 우리 말을 살펴보면 동물을 나누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동물 나눌 때 어떻게 하냐? 나의 짐승, 알아들어가는 거, 새, 들짐승, 길짐승, 그죠? 그다음 물에 사는 물짐승, 무태 사는 무짐승, 사는 장소에 따라서. 그 다음에 우리가 키우는 거 아니면은 안 키우는 거로 나누고, 또는 먹을 수 있는 거, 먹을 수 없는 거, 이런 식으로 나누고. 이게 전 세계로 다 똑같아요. 즉 인간을 중심으로 우리한테 필요한가 아니냐, 아니면 어디 사냐, 이런 정도를 가지고 나눴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생물의 본질에 의한 것을 가지고 나눴다는 거에서 서양 동물학 또는 생물학의 시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때 아리스토텔레스가 연구하던 섬에서 같이 연구하던 후배가 있었어요. 테오프라토스라고. 이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중에 다시 아테네 가서 위케이온이라고 하는 학당을 다시 세우는데 이 학당의 후계자가 된 사람, 테오프라토스가.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아니면 식물학과.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역할 분담을 한 거죠. 혼자서 다 하기 너무 많으니까 나는 동물학을 너는 식물학을. 그러니까 식물은 테오프라스토스가 시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식물만 하기 힘드니까 너 조금 더 해. 그래서 광물학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 쪽에서 동물학도 하고 식물학도 하고 광물학도 하고 다 한 거죠. 이게 또 언제까지 내려옵니다. 17세기까지 내려옵니다. 18세기까지 내려요, 사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든 이 생명의 사다리가 16세기, 17세기까지도 서양 동물학의 기본 계보였어요. 중세시대 때 이게 더 확장이 되죠. 존재의 대사슬이라고 해서 Great Chain of 이제 Things라고 하는데요. 뭐냐면은 이걸 더 확장해서 위에 신 넣고 신 아래 천사 넣고 이렇게 넣고 이걸로 끝이지 않습니다. 신 아래 천사를 넣는데 대천사장 무슨 천사 넣고 인간도 이제 또 나와요. 맨 위에 이제 성직자, 그 아래 이제 영주랑 왕, 그 아래 귀족, 그 밑에 있는 귀족, 그 다음에 기사, 그 다음에 농사짓는 농민, 그 아래 상인, 그 아래 이제 직공, 그 다음에 그 아래 농노와 노예, 이런 식으로 인간도 위계 질서를 짱 만드는 거죠. 이게 신분제를 이제 유지시켜주는 이데올로기 역할도 해요. 중세시대 때까지. 너는 태어나게 그렇게 태어난가? 우리는 태어나게 이렇게 태어났어. 자, 근데 어쨌건 중세시대 때 그렇게 이용될 수 있었던 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생명의 사다리 자체가 굉장히 뭐냐면은 위계 질서 있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생물학이 영어로 뭐죠? 바이올로지. 그런데 바이올로지라는 용어가 언제 생겨났을까요? 영어. 18세기입니다. 그럼 18세기 전에 생물학을 뭐라고 했을까요? 생물학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었어요. 그냥 뭐가 있어요? 주얼로지, 동물학, 그다음에 보타니, 식물학 따로 있었어요. 왜?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라 서로 다른 영역이잖아요. 동물을 연구하는 학문은 동물을 연구하는 학문이고, 식물을 연구하는 학문은 식물을 연구하는 학문이고, 광물을 연구하는 학문은 광물을 연구하는 학문. 이 세 개가 서로 다른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합치려는 생각을 아예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16세기, 17세기 되면서 현미경이 발명이 돼요. 그 현미경으로 보니까 세포라는 걸 볼 수 있게 돼요. 그 세포를 보다 보니까 동물 세포랑 식물 세포랑 다 똑같거든요.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러면서 동물과 식물하고 세포로 봤더니 별 차이가 없네. 그럼 얘네들이 같은 다 생물이라고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러면서 생물학이라는 용어가 탄생하기 시작. 근데 또 여기 하나는 또 현미경인데, 현미경을 발견하면서 보니까 우리 눈에 앞에 아주 작은 생물들이 미생물이라고 얘기하죠. 이 미생물을 관찰해 보니까 얘네들은 식물이라고 할 수도 없고 동물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생물은 따로 한 분야를 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되냐면 마이크로바이올로지가 돼요. 미생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미생물, 동물, 식물 이 모두를 아우르는 학문이 있어야겠다. 그 다음에 알고 봤더니 곰팡이나 버섯은 식물인 줄 알았더니 식물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미역이나 김 얘네들도 식물인 줄 알았더니 식물이 아니야. 오히려 플랑크톤하고 비슷해요. 혼란스러운 거죠. 그러면서 동물과 식물의 중간 단계, 동물과 버섯의 중간 단계 이런 정도쯤 되는 애들이 막 발견되면서 이 모든 걸 아우르는 생물학이라는 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18세기. 그 이전까지는 다 아리스토텔레스적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사람들이. 자, 그럼 과학으로 치면 물리학도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시작해서 2000년 동안, 화학도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시작해서 2000년 동안, 생물학도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시작해서 2000년 동안. 근데 이건 과학만이잖아요. 과학 말고도 있었어요.
르네상스가 시작될 때 유럽에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대학이 만들어진 거였어요. 그 이전까지는 교육기관이 뭐였냐면 수도원 학교였어요. 즉 수도원에서 학교를 만들고 거기서 가르치는 거였어요. 여기서 뭐 가르치냐면 신학하고 철학을 가르치는데 이때 가르친 철학이 뭐였냐면 플라톤과였거든요. 그 다음에 이때 가르친 철학이 교부 철학이라고 해서 이제 플라톤 철학에 영향을 받고 이게 한 1000년 정도입니다. 중세시대 때. 그러다가 대학이 되면서 뭐가 새롭게 이제 대학이 들어서면서 대학이 서양의 가장 중심적인 교육기관이 됩니다. 그때 이제 막 옥스포드 대학이니 뭐 볼로냐 대학이니 막 이런 대학들이 생겨나요. 근데 이 대학에서 뭘 가르치냐면 7개의 학문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제 학부하고 대학원 과정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학부 과정에서 가르치는 게 뭐냐면은 논리학, 수사학, 음악, 천문학이에요. 근데 음악이 좀 이상하죠. 음악은 이 피타고라스 때부터 시작해서 일종의 수학이라고 생각했어요. 음악은. 그래서 이 4가지 학문을 가르치는데 수사학과 논리학의 교재가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책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책을 가지고 공부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수학책을 가지고 공부하고 천문학책도 그 알마게스트라고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기초와 천문학자가 쓴 책이 있어요. 다 아리스토텔레스 판인 거예요. 그 다음에 대학원에 가면은 3가지 전공이 있거든요. 신학, 법학, 철학이에요. 이때 철학은 누구 거냐?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에요. 신학은 뭐냐? 이때부터 스콜라 철학을 가르쳐. 예전에 교부 철학이 아니라 교부 신학이 아니라 이제 새로 만들어진 건데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아서 만든 신학이에요. 새로워져. 근데 신학도 아리스토텔레스 신학인 거죠. 그 다음에 법학도 아리스토텔레스. 그러니까 대학에서 가르치는 게 다 아리스토텔레스 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만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니라 철학도 아리스토텔레스, 신학도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도 아리스토텔레스, 문학도 심지어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도 있고 시학도 있어요. 예? 한 10분 안 쉬셔도 되시겠어요? 아, 예. 그래서 이렇게 다들 하다 보니까 잠깐 예, 화장실 갔다 오세요. 잠깐 쉬고 8시 20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유, 박수 한번 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물리학, 화학, 생물학뿐만이 아니라 대학이라는 자체가 근데 그게 어느 정도로 가냐면은 한 18, 2, 3세기부터 시작이 돼서 17세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한 300년 넘어 그러니까 웬만한 왕조가 유지되는 것보다 더 오랜 시간이 갔죠. 이런 정도 시간 동안 서양 전체의 지성사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완전히 들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땠냐면은 혹시 아세요? 더 그레이트라고 얘기를 하면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알렉산더 대왕을 얘기합니다. 마치 유일신 사상은 가드라고 안 하고 더 가드라고 하잖아요. 신이 하나뿐이니까. 그런 것처럼 더 그레이트라고 하냐면 서양사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라는 의미에서 알렉산더는 그냥 더 그레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 아리스토텔레스를 뭐라고 했냐면 더 필로소프라고 했어요. 철학자라고 하면은 그냥 아리스토텔레스인 거예요. 이 당시 사람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의 이론은 무슨 이론이냐면 모든 것의 이론입니다. 물리학, 화학, 생물학뿐만이 아니라 기상학도 썼어요. 이 사람이. 지질학도 썼고. 근데 이건 과학 쪽이고 아까 얘기했던 정치학도 하고 시학도 하고 물리학도 하고 철학도 하고 형이상학도 하고 형이상학이란 말 자체가 이 사람 측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이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의 이론들이 서로 굉장히 잘 짜여져서 빡빡빡 붙어 있으니까 어느 한 군데를 깬다고 깨지지는 못하는 거예요. 너무 정교하게 잘 짜여져 있어서. 그래서 몇백 년 동안은 유지된 것이죠. 자, 이 얘기는 아까 했던 얘기라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였죠. 생명의 사다리에서 제일 인간이다. 왜 신이 없을까요? 고대 그리스, 이 사람이 살던 당시에 고대 그리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명의 올림푸스 신이 쫙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신 중에 제우스가 대빵이었죠. 근데 너무 대빵이라서 제우스한테는 차마 접근을 잘 못하고 왜 흔히 신탁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나라에 중요한 사건이 있거나 개인으로도 뭔가 결정을 해야 될 사건이 있으면 벨구이의 신탁을 의뢰했어요. 아폴로한테. 신탁은 항상 거기에 있는 여사제가 이제 말을 해주곤 했는데 이랬던 것처럼 굉장히 신적인 세계였다. 그 당시 그리스. 그리고 하다못해 소크라테스가 죽은 이유도 신을 모욕해서 죽은 거죠. 사형을 당하니. 그런데 이 당시의 자연 철학자들은 그런 신을 믿지 않았어요. 아리스토텔레스만 다들 뭐라고 얘기하면 신이 12명이나 있으면 그게 신이야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세상에 신이 많이 있다면 한 명일 뿐이야. 근데 그 신이 어떤 신이냐? 데우스 카우사 프리마. 라틴어인데요. 그리스어는 아예 잘 읽지를 못해서 그냥 라틴어로 썼는데 카우사는 지금의 카우스, 그러니까 원인이라는 뜻이고요. 프리마는 첫 번째, 즉 신이란 뭐냐? 첫 번째 원인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부동의 동자라고 했어요. 부동, 움직이지 않으면서 동자, 움직임을 시작하는 존재. 즉 우주를 처음 만들 때 신은 이 우주가 이런 사원소설과 뭐랑 지금까지 제가 쭉 얘기했다. 이런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도록 세팅을 했을 뿐이고 세팅한 다음부터는 이 세계에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는 신이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방금 우리가 쭉 했던 사원소설 이 얘기 있잖아요. 여기 신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즉 이런 신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냐면 이신론적 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상이 어디까지 내려오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과학혁명, 그 다음에 서양의 개몽 시기 이때 스피노자라든가 데카르트 같은 사람들도 이런 이신론적인 믿음을 가지고 신이 있긴 한데 이 신은 어떤 신이냐면 기적을 하는 신이 아닌 거예요. 그냥 세상을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뭐 하는 신? 관조하는 신. 그냥 보기만 하는 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를 싫어하냐면 기적을 싫어해요. 아리스토텔레스도 마찬가지로 기적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처음 서양에 소개가 됐을 때 12세기, 13세기에 대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 가르치는 거 가지고 교회랑 막 싸워요. 교회가 금지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은 기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기적이란 없다. 세상은 원래 돌아가야 될 그 원칙대로만 돌아갈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당시 그 바늘 끝 위에 천사가 몇 명이 설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막 종교적 논쟁을 하는 사람들이 기적이 없다고 하니까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떠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아까 얘기했던 물리학도 신을 배제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물체의 운동은 자연스러운 운동과 부자연스러운 운동입니다. 자연스러운 운동은 지구상에서 내려가고 올라가는 운동, 우주에서는 원운동. 부자연스러운 운동 어떤 거? 외부에서 힘이 작용해야지. 근데 이 힘이 어떻게 작용해야 되냐? 접촉을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공을 차려고 해도 장풍으로 안 되잖아요. 발로 차거나 손으로 차야 되는 거지. 접촉해야 합니다.
하는 힘이 뭐야? 대표적인 게 기적. 그래서 기적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자연의 속성에 따라서 물체가 변해요. 이 얘기는 이 변화에 대해서도 신은 개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철학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대개 이신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그 중에 일부는 무신론자가 돼요. 실제로. 자, 이런 것들이 깨지는 것도 바로 과학혁명이십니다. 왜? 뉴턴이 뭘 발견하죠? 만유인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 중력이 어떻게 작용해요? 떨어져서, 멀리서. 그렇죠? 지구랑 태양이 있는데 지구가 태양 주위를 뱅글뱅글 도는 이유는 중력 때문이에요. 근데 지구랑 태양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 서로 떨어져 있는데 힘이 작용해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이런 거죠. 전자기력도 전기력, 자기력 전부 다 떨어져 작용하죠. 이런 힘들도 더 옮겨보죠. 마치 신이 기적을 이루듯이. 이러면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기반이 되는 이 것들이 서서히 무너지는 게 과학혁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깨지면 모두 깨져요. 이 위에 쌓아올린 철학적 기반들도 같이 깨집니다. 아까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면 뭐냐면 우주의 중심이 어디냐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사원 소설을 가지고 우주의 중심이 지구가 아니라 태양으로 바뀌었어요. 지동설이 나오면서. 그러면은 흙이 어디로 가야 돼요? 태양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햇빛을 보고 있는 낮에는 흙들이 태양 쪽으로 막 위로 쏟아 붙여 올라가야 되고, 밤이 되면은 반대로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안 그래요. 즉, 사원소설에 입각한 일, 물과 흙 공기의 위계 자체가 깨지게 된 거예요. 태양 중심설이 되면. 그 다음에 지구가 우주에 있는 여러 행성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태양계. 자, 그러면은 지구의 운동은 위아래로 움직이는 운동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우주의 운동은 원운동이라고 해요. 지구도 우주의 일부입니다. 지구에서도 원운동이 자연스러운 운동이야. 근데 지구는 그렇지 않아요. 왜 이런 거지? 즉, 태양 중심설로 바뀌면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기반이 됐던 사원소설의 모든 얘기들이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설명이 안 되면서 동일하게 뭐로 설명이 안 되느냐? 뉴턴이 나오기 전까지. 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돕는지, 왜 별들은 태양 주위를 운동을 하는지, 왜 우리가 물건을 뜯으면 지구 중심으로 떨어지는지, 이렇게 만드는 힘이 무엇인지도 설명이 안 됐던 거죠. 흔히 뉴턴을 왜 위대한 물리학자다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지구와 우주로 양분되어 있던 이 세계가 하나로 합쳐졌는데, 천동설 대신에 지동설이 되면서 이 지동설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물리적 현상들을 뉴턴의 법칙 두 개로 다 설명을 해버린 거예요. 만유인력의 법칙과 힘과 가속도의 법칙. 그래서 흔히 과학혁명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코페르니쿠스에서 시작해서 뉴턴이 완성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건 천문학하고 물리학에 관계된 거고요. 아까 얘기했던 사원소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생물학 관련된 이 뒤로 쭉 이어집니다. 어쨌건 이러면서 신에 대한 개념이 아리스토텔레스로 오면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러면서 대중과 철학자 사이에 간극이 쫙 벌어지는 거죠. 이게 서양의 근대까지도 계속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배우고 이걸 했던 사람들은 이신론적인 신앙을 가지거나 무신론자가 되는데, 대중은 아직도 다 기독교. 그렇죠? 지금도 기독교가 아니죠. 사실 거의 국교 비슷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러던 상황들이 이제 과학혁명을 지나면서 계몽주의가 발달하고 이런 식으로 되면서
굉장히 변화되는 현상들을 겪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까 이게 스칼라 나투라라고 해서 이제 자연의 살, 생명의 색깔을 나타낸 건데요. 저 맨에 이제 인간인데 인간의 형상을 누구하고 있냐면 아리스토텔레스 형상으로 나타낸 거죠. 그리고 이제 좀 이런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건 이렇게 되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제 이런 사상이 어떻게 서양의 2000년을 지배했는지 우리가 살펴보죠. 서양의 역사를 잘 보면은 그리스에서부터 17세기까지 서양을 지배했던 두 가지 흐름은 결국 이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자연 철학과 그 다음에 기독교 사상 이 두 가지가 쭉 내려왔던 거죠. 이러면서 지식인층에서는 사실은 이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것들이 더 강하게 작용했고 그 다음에 일반 대중 사이에서는 기독교적인 세상이 더 크게 작용을 하다가 이게 17세기, 18세기 계몽주의 사상과 과학혁명 등을 거치면서 굉장히 복잡하게 변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과학은 이제 19세기 정도까지 거치면서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을 거의 대부분 걷어냅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그쪽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과학 말고 철학 쪽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 반대하는 대표적인 두 명이 누구냐면 여러분들 다 들어봤던 프란시스 베이컨하고 데카르트.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프란시스 베이컨이 쓴 책 이름이 뭐냐면 갑자기 로금 오르가눔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게 우리말로 보면 신논리학이에요. 근데 이 왜 신논리학이냐?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논리학이 틀렸다 했죠. 그래서 새로운 논리학을 저희가 제시하겠다. 그래서 로금 오르가눔이에요. 그 다음에 데카르트는 뭘 얘기하냐면 도구마를 깨부수자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때 도구마라는 게 뭐냐면 우리말로 번역하면 권위잖아요. 이때 도구마가 뭐냐면 당시의 절대적인 도구마. 아리스토텔레스를 보죠. 즉 데카르트와 베이컨이 아리스토텔레스를 철학으로부터 끝장내겠다. 라고 했던 게 이거고 이게 어떤 시기냐면은 바로 과학혁명의 시기. 그 다음에 이 두 철학자들이 바로 그 과학혁명의 철학적 배경들을 만들어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철학에서도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이런 철학들로부터 점점 벗어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과학과 철학 모두 이제 근대로 진입한 거죠. 그래서 흔히 우리가 서양에서의 근대가 언제 시작되었느냐 라고 얘기하면 르네상스와 근대를 구분하는 기준을 계몽주의와 과학혁명으로 잡는 이유가 이겁니다. 즉 르네상스는 어떤 거라고 볼 수 있냐면 말 그대로 부활했다는 거잖아요. 뭐가 부활했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부활했다. 그리고 근대란 뭐냐? 아리스토텔레스를 끝내고 새로운 사상으로 접어든 거예요. 그리고 이 새로운 사상이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사상을 극복한 사상. 그래서 과학혁명과 철학에서의 계몽주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철학에서도 그렇다고 데카르트하고 그 다음에 스피노자하고 베이컨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다음으로 또 이어지는 새로운 헤겔도 나오고 뭐 하이데거도 나오고 막 여러 사람들이 나오면서 이제 변화되듯이 과학도 그때부터 막 변해요. 즉 처음에는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 태양이 중심이라고 했다. 17세기 과학혁명 때까지 해도 태양이 중심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19세기 정도까지는 우리 은하의 중심이 우주의 중심이야 라고 했는데 20세기 들어서 보니까 우리 은하 말고 다른 은하들도 많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은 저는 르네상스를 흔히 우리가 인본주의라고 하잖아요. 그 이전에 신본주의와 구분해서 인본주의라고 하는데 저는 근대 사상, 특히 과학에서의 근대 사상을 뭐라고 얘기하고 싶냐면 인본주의와 빗대서 인간 중심주의에서 탈피하는 과정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왜 지구가 우주의 중심입니까? 우리 인간이 살고 있습니까?
왜 지구를 우주와 두 개로, 이 세상을 왜 지구와 우주라는 두 개로 나눴어? 지구는 우주에 비하면 한없이잖아. 왜? 인간이 살고 있는 곳이니까. 그런데 태양 중심주의가 될 때만 해도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지구가 돌고 있는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니까. 자, 그런데 이때쯤 되면은 뭔가 고민스러운 추론이 시작이 됩니다. 어떤 추론이냐면, 자, 생각을 해보세요. 지구가 만약 태양 주위를 이렇게 돈다면은 지구가 태양의 저쪽 편에 있을 때랑 반대편에 있을 때랑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면은 별의 위치가 조금씩 바뀌어 보거든요. 마치 제가 여기서 보면은 앞에 스님이 저쪽에 있는 분하고 일직선이 됐다가 이쪽에서 보면은 저쪽에 계시는 분하고 일직선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늘의 별의 위치가 바뀌어 보이는 거예요. 지구의 공전 때문에.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연주시차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하늘의 별들을 봤는데 이 연주시차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이유는 하나뿐이죠. 너무 멀어서. 즉 제가 이렇게 한참 1km쯤 떨어져 있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앞에 있는 분들 제 위치 조금 여기서 요만큼 바뀐다고 위치가 바뀌어 보이지 않잖아요. 이런 것처럼 별이 멀어도 너무 멀어서 그렇다라는 결론밖에 안 나와요. 자, 그런데 그럼 그렇게 멀리 있는 별이라면은 만약에 태양 정도 가까이 있다면 이 별의 밝기나 크기는 어떻게 될까? 굉장히 간단한 계산이에요. 이거는 수학이 아니고 산수예요.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태양만큼 크더라는 거죠. 그 별들이 다 하늘에 수천 개가 떠 있는데, 그 망원경을 발명한 다음부터는 수만 개 이상의 별들이 보이는데 그 별들이 태양하고 비슷한 크기였어. 사실 알고 보니까. 그러면은 태양도 이 수많은 별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여기까지 가까이 미친 거죠. 사람들이. 그렇다면은 태양이 이 수많은 별 중에 하나라면은 그 별들도 태양처럼 이렇게 자기 주위를 도는 행성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행성들 중에는 지구처럼 지성을 가진 생물이 사는 행성도 있을 거야. 아주 자연스러운 추론이죠. 이거를 누가 얘기했냐면은 갈릴레이가 살던 당시에 이탈리아의 수도사가 얘기해요. 조르다노 브루노. 이 지동설만 해도 이게 막 종교 재판을 할 정도인데, 감히 인간과 같은 지성체가 다른 별의 행성에도 살고 있다니 열받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도망을 쳐. 이 조르다노 브루노가 스위스 갔다가 프랑스 갔다가 도망을 치다가 무슨 생각인지 다시 이탈리아로 돌아오고 잡혀요. 7년 동안 잡혀가지고 바꾸라고 생각해요. 온갖 고문에 시달리는데 안 바꿔요. 그래서 나중에 화형이 쳐져. 로마 한복판에서. 어쨌거나 이렇게 되면서 뭐가 바뀌냐면 인간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생각이 바뀝니다. 또 하나 생물학에서도 이게 드러나죠. 자, 아까 이게 이 스칼라 나투라를 쓴 이론인데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인간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존재인 거예요. 인간으로 가기 위한 이런 존재인 거죠. 나머지 존재들은. 자, 이거는 인간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생물학이 발달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까 현미경을 통해 세포를 본다고 했잖아요. 자, 세포를 보다 보니까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신경세포도 있고 근육세포도 있고 혈액세포도 있고 여러 가지 지방세포도 있고 다른 동물을 봐도 똑같아요. 신경세포도 있고 혈액세포도 있고 근육세포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인간의 근육세포와 뇌세포를 살펴보고 쥐의 근육세포와 뇌세포를 봤더니 인간의 근육세포는 인간의 뇌세포보다 쥐의 근육세포하고 더 달라요. 인간의 신체 구조는 쥐의 신체 구조랑 별 차이가 없어요. 큰 차원에서 봤을 때. 즉 인간의 육체적인 이런 면모는 다른 생물하고 비교해서 특별히 뭐가 잘났다라고 얘기할 만큼. 그래서
그래서 데카르트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심신이원론을 주장합니다. 뭐냐? 인간은 심, 몸과 심, 영 두 개로 구성되어 있다. 근데 다른 생물들은 전부 다 심, 바디밖에 없어요. 즉 움직이는 기계에 불과한 생체 기계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나중에 다 거짓말을 분명히 되죠. 어쨌든 이런 주장을 하기까지 이른 이유는 뭐냐면은 뭔가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과학의 발달, 아리스토텔레스를 극복하는 과정은 인간이 특별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주에서도 인간이 존재하는 지구는 태양의 한 행성일 뿐이고 태양은 은하의 중심을 도는 여러 태양계와 같은 이런 항성들 중에 하나일 뿐이고 은하계조차도 우주에 있는 여러 다양한 은하 중에 하나일 뿐이고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우리 우주에는 중심이 없습니다. 자, 아까 원 그린 거 기억하시죠? 원의 중심이 원 둘레에 있나요? 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곳에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우리 우주는 우리 우주의 중심이 4차원에 있는데 우리 우주 안에 존재하죠. 일반 상대성입니다. 따라서 우리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는 평등하게 변방에 있는 존재예요. 지구뿐만이 아니라 우주의 누구도 우리가 중심이야라고 주장할 수 있는 데는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굉장히 평범한 우주적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생물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결국 어디서 끝나냐면은 다윈에서 생물학적 변화 아리스토텔레스 끝내는 게 다윈에서 끝내는데 어떻게 끝내요? 다윈하면 떠오르는 게 진화론이죠. 진화론이 끝내는 게 아니에요. 다윈 이전에도 진화론 주장했던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전의 사람들과 다윈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은 목적이 있냐 없냐. 이전까지의 진화는 여러분들이 많은 이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진보예요. 우리는 이 진화했다는 건 진보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 진화와 관련된 그림 보면 어떤 그림이냐? 저쪽에 침팬지 있고 조금씩 몸이 커지고 또 이렇게 무겁다는 얘가 퍼지는 걸로 인간이 되는 것처럼 보여요. 마치 뭐처럼 보이냐면 원숭이가 인간으로 진화하고 즉 원숭이가 진보한 거예요. 인간으로. 이게 진화의 원래 개념입니다. 하지만 다윈에 따르면 진화는 그런 게 아니라 뭐냐면은 어떤 이전까지 생각했던 진화가 마치 뭐랑 100m 달리기 한쪽 방향으로 달리는데 제일 잘 달리는 맨 처음 꼬리 난 게 인간.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 다음이 이제 뭐 2등, 3등, 4등이 침팬지 뭐 쥐 뭐 이런 거라고 그러면은 다윈의 달리기는 뭐냐면은 원의 중심에서 원의 각 방향으로 달려요. 서로 다른 방향. 그 중에 한 방향이 인간이고 다른 방향이 침팬지고 또 다른 방향이 고릴라고. 얘네들은 또 그래도 비슷한 방향. 저쪽에는 그 해양나무가 있고 저쪽에는 진달래가 있고 이쪽에는 세균이 있고 이쪽으로 달리는 애는 누가 있냐면 버섯이 있는 거야. 서로 다른 방향으로 달리는 거지 누가 더 낫고 누가 덜하고가 모두 다른 방향으로 달리는 게 다윈이 생각하는 진화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진화는 우리 안에서 굉장한 우리 안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초식동물 중에 가장 덩치가 큰 게 누굴까요? 코끼리. 그 다음에 기린, 콧불소, 들소 이런 애들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덩치 큰 애들이 주로 어디 사는지 아세요? 초원에 사는 애들이죠. 숲에는 누가 사냐면 크기가 작은 애들이 사요. 사슴, 노루, 고라니, 사냥, 왜? 사는 장소가 진화의 결정입니다. 초원처럼 쫙 사방이 드러난 곳에서는 사냥을 당하는 게 너무 쉬워요. 숨기가 어려워. 숨기가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돼? 덩치를 키워야 돼. 그래서 집단을 이루어야 돼. 그러니까 초원에 사는 동물들은 덩치가 커지고 집단을 이루어요.
하지만 숲에서는 덩치가 크지만 도망가기 힘들겠죠. 나무에 부딪혀서 덩치가 작아져. 그럼 어느 게 더 진화한가요? 그런 거 없죠. 사는 데가 마침 초원이라서 마침 숲이라서 진화한 거거든요. 누가 더 낫고 누가 덜하고도 없고 왜 그렇게 되는지도 다른 거죠. 반대로 육식동물은 숲에 있는 애들이 덩치가 크고 초원에 있는 애들이 덩치가 작아요. 왜? 초원에 있는 애들은 집단으로 사냥해요. 사자들 여러 마리가 모여서 사냥하죠. 그 하이에나도 그렇죠. 들깨도. 하지만 숲에 있는 호랑이, 표범 얘네들은 다 혼자 사냥해요. 왜? 숲이라는 데가 여러 명이 사냥하는 적합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사냥해야 되고 그러니까 덩치가 큰 게 중요해요. 반대로 초원에 사냥할 때는 덩치가 작고 여러 명이 이런 것처럼 진화라는 거는 우연이라는 거죠. 말 그대로 우연히 태어나고 있는 초원이네. 그 초원에서 계속 대를 거듭하면서 살면서 육식동물은 크기가 줄어드는 식으로 진화해요. 초식동물은 커지는 식으로 진화해요. 똑같은 곳이 태어나 보니까 숲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초식동물은 작아지도록 진화하고 육식동물은 커지도록 진화해요. 이거를 발견한 게 다윈이에요. 그러면서 아리스토텔레스까지 쭉 내려가면 어떠한 세계관, 목적론적 세계관이 결정적으로 사라집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에서도 질환론을 부정할 생각도 별로 없었어요. 초기에는 인정했고.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든 플라톤이든 이 그리스의 자연 철학자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은 목적론. 이거는 이제 흔히 인간은 왜 태어났나? 로부터 시작되는 거기도 하고, 이 세상은 왜 존재하는가? 이런 Y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겠죠. 근데 이런 왜라는 것에 대한 답에 대해서 이전까지의 철학자들 또는 과학자들은 뭐라고 했냐면 뭔가 목적이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게 아리스토텔레스도 마찬가지였고,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철학과 세계관을 지탱하는 아주 밑바탕이 있습니다. 인간이 왜 위대하냐?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성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불완전한 지구에 있지만은 완전한 천상 세계를 지향하는 거고, 이게 플라톤에서는 이데아를 이해하고 인식하는 걸로 나왔지만 인간은 이성적으로 완성되는 게 목표다 라는 식으로 나온 거죠. 그런데 이게 17, 18세기 처음에 철학자나 그런 사람들 비슷하게 생각했는데 생물학에서 왔대요. 이 세계는 우연의 상품. 그리고 나중에 물리학도 화학도 발달하면서 점점 더 이 세계는 우연의 상품.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하면 나중에 그럼 너무 허무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태어날 때 저도 모르게 나한테 무슨 목적이 주어져서 너무 열받았을 것 같아요. 태어나 보니까 나였는데 태어날 때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목적이 있어. 너는 재벌이 되는 게 목표야. 너는 대통령이 되는 게 목표야. 이런 게 어디 있어? 태어날 때는 난 우연히 태어났지만 태어나서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니 내가 나의 목표를 잡는 게 훨씬 더 능동적인 거지. 그래서 인류 집단도 마찬가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인류가 된 거예요. 진화에 따르면은 숲에 살던 그 유인원의 삐르부가 어쩔 수 없이 초원에 살게 됐는데 인간은 결국 패배자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인류의 선조는 아프리카에서 열대우림에서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인류가 나올 때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열대우림이 줄어든 거예요. 그럼 서로 나와바리를 가지고 싸우는 거죠. 열대우림한테 얼마나 좋냐면 1년 사이사철 열매가 열리고 그 다음에 나뭇가지 타고 올라가면 아무도 안 쫓아. 집단으로 사니까 천적도 없어요. 지금 침팬지나 고릴라가 천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아요. 하루에 한 2-3시간 먹이 활동만 하면 나머지 시간 다 놀아도 돼요. 그런 곳에 있었는데 열대우림이 쫓아오니까 일부는 쫓겨난 거예요. 쫓겨나서 어디로 오게 됐냐면 초원으로 들어서게 된 거죠. 초원에 내려오니까 먹고
살 길은 뭐밖에 없냐면 움직이는 것밖에 없어요. 처음엔 사냥도 못했어요. 왜? 키도 조그맣고 이빨도 없고 몸도 안 세고 빠르지도 않고. 그럼 어떻게 해요? 남들이 사냥하고 남은 찌꺼기나 먹었어. 그래서 인류가 처음에 먹었던 게 뭐냐면 뇌랑 뼈예요. 그러니까 사냥 잘하는 하이에나나 사자 같은 애들이 사냥을 하면 가장 먼저 뭐냐면 가장 영양가가 높은 내장하고 살코기를 먹겠죠. 그리고 남는 게 뭐냐면 껍데기랑 그 다음에 두개골에 쌓여있는 뇌는 깨기가 어려서 안 먹고 그냥 버립니다. 그럼 요거를 먹는 거예요. 그 껍데기에 붙어있는 살점 같은 거 긁어서 먹고 그 다음에 두개골이랑 꼬개서 그 안에 있는 뇌 먹고 뼈 불어가지고 뼈 안에 있는 골수 먹고 이랬던 게 처음에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걸 하려니까 계속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계속 돌아다니다 보니까 걷는 거에 익숙해지고 그래서 인간을 다른 유인원과 구분하는 가장 첫 번째 고인류학자들 뭘 가지고 있냐면 잘 걸었냐 못 걸었냐 머리 용량은 중요하지. 이런 패배자의 후손이 인간이 된 거죠. 진화를 볼 때. 이런 것처럼 그러는데 그 결과로 인간은 이 다른 동물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의식 수준을 가지게 됐고 그럼 이제 그 높은 의식 수준을 가지고 처음부터 인간에게 주어진 미션은 없어요. 하지만 인간이 스스로 미션을 만들 수 있고 그 미션을 따라 움직일 수 있게 됐으니까 저는 이게 오히려 더 나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어쨌든 이렇게 과학혁명과 계몽주의를 통한 이런 흐름은 결국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우연의産物일 수밖에 없고 인간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세계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위대한 것은 뭐냐면 아마 지구상에서는 최초로 내가 특별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을 존재 라는 의미에서는 특별할 수 있겠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자연 철학의 극복의 완성은 뭐냐? 우리가 인간 중심주의를 벗어나고 누군가 나한테 미션을 준 게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내가 주체적으로 살 수 있는 그리고 얼마나 내가 인간이 주인공이야라고 하면 주인공으로 맡기는 천국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주인공이 아니니까 그런 거에서 좀 자유롭게 나 자신을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리스 고대 자연 철학과 그로부터 벗어난 이제 근대적 인간의 완성이 어떤 거냐라는 거에 대한 제 생각입니다. 자, 여기까지 거의 시간이 끝납니다. 잘 들으셨습니까? 네. 시간이 2시간 다 찼지만 혹시라도 선생님께 나 이건 꼭 좀 물어봐야 되겠다 이런 분 계시고 손 들고 말씀드립니다. 그냥 얘기할게요. 저는 중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중도에서는 이제 그러잖아요. 너는 목적이 있고 사명감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제 가톨릭이어가지고 그래서 저도 저의 사명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사는 게 지금 또 한편으로는 신께서 저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그 의지에 따라서 살라라는 말씀도 있지만 그렇지만 나는 태어났을 때 어떤 사명감을 갖고 태어났다라는 말도 저는 믿고 있거든요. 교수님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목적을 갖고 태어난 게 아니라 우리 자유로 뭐든지 이제 자유의지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고 주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라는 인간의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게 더 나은지 저도 사실은 이제 모태신앙으로 카톨릭이에요. 그래서 중학교 때 금진성사까지 있고 성당에서 결혼식도 올리고 이랬는데 이제 뭐냐면은 신을
찾으시네요. 그런데 저처럼 신을 안 믿는 사람은 어떨 거냐? 그러니까 신을 안 믿는다는 게 저는 그러니까 안 믿는다기보다는 알 수가 없어요. 신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불가지론자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할 건데 저 같은 불가지론자들은 그러니까 신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조하는 신만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신이 특별히 나한테 뭔가 미션을 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은 안 믿는. 가령 이제 제가 오늘은 자연 철학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자주 가는 강연 중에 하나가 이제 기후위기에 대한 얘기 강연 하는데 가서 저보고 기후위기가 과연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느냐 하면은 저는 회의적이거든요. 그런데 왜 기후위기에 대해서 강연도 하고 책도 쓰고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을 하려고 하냐 하면은 그거예요. 이기적으로 일단은 나 때문에 기후위기가 닥치게끔 하지 싶진 않아. 나중에 이제 후손들이 왜 기후위기 때 기후위기를 더 심하게 만들었어 라고 나를 원망하지 않을 수 있도록은 내 스스로 일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중에 내가 죽을 때도 기후위기에 대해서 내가 그거를 조금이라도 늦추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고요. 그런 것처럼 저는 어떤 이기적인 목표,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제 목표라는 거는 신이 나한테 뭔가를 주어져서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저의 욕심, 이걸로부터 이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저는 이제 신이 나한테 좀 미션이었기 때문에 그렇고 누군가가 나한테 미션을 주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 미션에 맞춰서 사는 게 더 편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거기가 예. 요즘에 보면 지구생명론, 예. 신유물론 그래서 인간 중심을 극복하려는 새로운 이론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단은 베이스가 과학이에요. 예. 그래서 신유물론 같은 경우에는 물론 과학자를 하시는 분들이 시작을 했지만은 아직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건 이제 일정한 철학이고 그 철학이 어떻게 이제 앞으로 전개될 것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제 지구 생명 전체가 하나의 커다란 이제 유기체라고 얘기하는 가이아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생태주의적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일부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과학적으로 엄밀한가를 따져본다면은 거기에서는 조금 회의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 긍정적인 부분들은 어떤 이론이든지 마찬가지 계속 이제 가지고 와야 되는 거지만은 저는 그 생태주의도 약간 이렇게 그것이 가지는 어떤 긍정적인 부분 또는 그런 문제의식이 시작된 이유에 대해서는 좋아 그런 생각을 가진 게 필요하지라고 생각하지만은 환원적인 생태주의는 조금 거리를 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 나름대로 얘기하자면 가령 기후위기를 얘기할 때 기후위기가 인간 세계의 불평등함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으면서 기후위기만 얘기하면 이거는 일종의 정원놀이 비슷한 거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네. 오늘 어찌 보면 등장하는 여기 인물들과 등장하는 이야기들이 어려운 보통 사람들이 잘 안 들어보는 말들인데 모두 아주 진지하게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오늘 이 강연을 통해서 나는 뭐 책을 그동안 많이 읽었는데 또 귀에 쏙쏙 들어와서 서양 과학혁명이 무엇인지 감을 잡고 다윈이 어떤 역할, 본인이 원하지 않았을지 모르는데 정말 아직까지 온 세상 모든 분야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실감했습니다. 아마 아까 소개해드린 그 아리스토텔레스와 그의 정복자들이라는 선생님의 책은 저서 말고 과거 내신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 제가 몇 가지를 이렇게 체크를 해놨어요. 이 책들을 아마 웬만한 분들이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첫째, 나의 첫 번째 과학 공부. 그 다음에 과학이라는 헛소리. 근데 이거 헛소리 아닐 거죠. 그 다음에 짝짓기 생명 진화의 면밀한 기원 좀 제목에 귀가 쏠깃하실 겁니다. 멸종 생명 진화의 끝과 시작. 아마 제목으로 보는 봐서도 박 선생님이 어려운 주제를 대중들이 알기 쉽게 써주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사서 보시면 더 좋고하면 하남 도서관에서 빌려서 한번 읽어보시면서 오늘 강의에 복습을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떤가요? 해보실까요? 네. 오늘 이 행사를 강의를 주관해 있는 성도사 주지스님께 인사 말씀을 청하지 않았는데